엄마 유언은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12살 때, 그리고 여동생이 5살 때, 엄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 어린 여동생이 눈에 밟혀서 차마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셨습니다. 2딸을 키우면서 고생만 하셨던 엄마는 암 진단을 받고도 사는 형편이 여의치 않은 탓에 자신을 챙기지도 못했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독한 진통제에 의지하다 결국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쓰러지고 난 뒤에야 전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생만 한 엄마의 마지막이 너무 처참해서 어린 나이에도 원통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다른 집처럼 아버지라도 있었다면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어떻게든 낫게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치밀었고 엄마가 떠난 빈자리를 아버지가 채워줄 텐데 하는 생각이 분노가 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버지를 딱 2번 봤어요. 그래서 그 얼굴조차 가물가물합니다. 이모 말에 의하면 평생 일은 안 하고 노릇만 하면서 재산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밥 먹듯 바람을 피우다가 결국 외간 여자와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엄마 등골을 빼먹고 가슴에 대못만 박았던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미 제 마음속에서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없다고 생각해라. 그런 아버지는 없는 게 나아. 나도 아버지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게 연락은 해야 한다고 병원에서도 보호자를 찾는데 아버지 없냐고 하고 그래서 네 말은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보라는 거냐? 그건 이모가 알아서 하세요. 연락을 한다고 치자. 네 아버지가 올 것 같니? 처자식 버리고 간 사람이? 이모 말이 다 맞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보호자이니까 연락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슬퍼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빌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버지 없이 불편한 점도 없었고요. 그냥 형식적이지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모는 제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아버지 소식을 알만한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연락이 닿았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네 아버지 알만한 사람들에게 혹시나 물어서 말은 전했지만 네 아버지라는 작자가 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라. 그런 인간은 없는 게 나아. 괜히 와서 네 엄마도 없는데 또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몰라. 이모는 돈이 없어서 엄마 장례식장도 제대로 못 치러준다고 내내 울먹였습니다. 공동묘지 한편에 엄마를 묻었는데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곳이라 우리 엄마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수연아, 엄마한테 인사드려. 언니, 그럼 엄마는 이제 여기 누워서 자는 거야? 응,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사실 거야. 우리가 가끔 엄마 보러 올 거고. 엄마의 죽음에 대해 알리 없는 동생은 엄마 무덤 앞에서 엄마 안녕 하나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이모도 겨우 눈물을 삼켰어요. 돌아오는 버스에서 우린 지친 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이 든 건 아니었습니다. 전 앞으로 엄마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그냥 눈을 감고 있었고 아마도 이모는 어린 조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만큼 막막해서 눈을 감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웬 낯선 남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 동생이 소리를 지르자 기척에 남자가 깨어나더니 우릴 쳐다보는 겁니다. 뭘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이 작것들아.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해? 그제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모가 연락을 해서 온 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술 냄새를 풍기며 욕부터 하는 아버지가 무서운 듯 제 뒤로 몸을 숨기고는 바들바들 떨었어요. 네 엄마 장례식 때 돈 얼마 들어왔어? 있는 거 다 내놔봐. 없는데요? 없어? 왜 없어? 조의금 들어왔을 거 아니야. 장례식 못하고 그냥 엄마 묻고 왔어요. 뭐야? 장례식을 못해? 니네 이모가 그러자고 했어? 응? 아이 참 미친. 장례식을 해야 조의금이라도 들어오지. 아이 열빠진 것들. 아버지는 한참 욕을 하더니 갑자기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살림꼬라지하고는 어째 돈 될 게 하나도 없냐. 혼자 역증을 내며 서랍장을 뒤집어 엎고 다락방을 헤집어 놓는 통에 그냥 있다가는 무슨 벼락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른 동생을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무작정 동생을 업고 동네를 돌았어요. 한 바퀴, 두 바퀴, 다섯 바퀴. 어느 집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풀풀 나는데 동생이 배가 고프다고 칭얼댔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도 나는데 제 뱃속에서 꼬르르 소리가 났어요. 엄마 장례를 치르느라 하루 종일 굶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와서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어린 저로서는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 동네 10바퀴쯤 돌자 날도 저물었고 지금쯤 아버지가 제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보니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또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깰까봐 배고프다는 동생을 달래며 둘이 뿌옇게 앉아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나눠 먹었어요. 동생이 졸립다고 하는데 차마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생을 안은 채 부뚜막에서 자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동생은 잠자리가 불편한지 보통과 다르게 자꾸 보채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조용히 방에 들어가 동생을 안고 벽 한쪽으로 누웠지만 아버지 코 고는 소리에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갑자기 동생이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깨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몰라서 동생을 꼭 안아주고 다독여도 소용이 없었어요. 수연아, 조용히 해. 내일 엄마 보러 가자. 그러니까 지금은 코 자. 어서. 싫어. 지금 엄마 보고 싶어, 언니. 엄마 보러 가자. 엄마 보러 가자. 지금은 밤인데 어떻게 가. 내일 날 밝으면 가자. 알겠지? 착하다 우리 수연이. 자자. 싫어. 지금 갈 거야. 결국 동생 울음소리에 아버지가 깨어났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입 안 다물어? 싫어. 엄마한테 갈 거야. 엄마 보러 갈 거야. 아유, 이 잡것이 정말. 아버지는 신경질을 부리며 동생을 구석으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힘에 밀린 동생은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결국 참지 못한 제가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뭔데 수연이를 때려요? 뭐야? 이게 어디서 아버지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네 엄마가 그리 가르쳤어? 응? 아버지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우린 아버지 없어도 되니까 빨리 가세요. 빨리요. 아유, 이 미친 거지? 이게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아버지는 마치 분풀이를 하듯 제 뺨을 후려치고 울고 있는 동생을 발로 걷어찼어요. 동생이 다칠까봐 온몸으로 막자 제 등을 발로 밟기까지 했습니다.
새벽에 저와 동생의 비명소리를 들은 집주인이 2층에서 뛰어내려와서는 이모에게 연락을 하고 결국 이모가 달려와서는 아버지와 대판 싸웠습니다. 형부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왔어요? 왜요? 뭐 또 돈 되는 거라도 있을까봐 훔치러 왔어요? 뭐야? 이게 정말... 네, 저도 때려요. 경찰 부를 거니까. 평생 언니 고생시키고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애들도 잡으려고요?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형부가 진짜 아버지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처제는 처제 집이나 잘 간수해. 남 일에 참견하지 말고. 뭐요? 형부 해주니까 진짜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네? 어쭈, 이게 막 가자는 거지? 그렇게 이모와 아버지의 싸움 소리에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새벽에 경찰이 오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 그런 꼴을 동생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동생을 다시 업고 그 새벽에 동네를 빙빙 돌았어요. 찬 새벽바람에 동생이 감기라도 걸릴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연아 추워. 언니 등에 꼭 안겨. 동생을 업고 정처 없이 걷는데 자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동생이 알면 같이 슬퍼할 것 같아서 괜히 안 그런 척하면서 문득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니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우릴 따라왔어요. 엄마별 같았습니다. 전 잠시 멈춰서서 엄마별에게 기도했어요. 엄마, 우리 보고 있어요. 우리 좀 지켜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날 다시 집으로 가는 건 무서웠어요. 동생도 집에 가기 싫다고 해서 이모 집에 갔습니다. 새벽에 일 나가시는 이모부 눈치가 보여서 살금살금 사촌동생들 방에 들어가 끼어 겨우 잠을 청했어요. 날이 밝고 학교에 가야 하는데 동생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엄마 장례를 치른다고 학교에 빠진 터라 선생님도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았고 친구들도 너무 보고 싶었지만 저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꼭 잡고 있는 동생을 다시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술래가 진동을 하고 여기저기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역시 기대와는 달리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너무나 달라져버린 일상에 적응하기도 전에 낯선 불청객의 방문은 모든 것을 흔들어 놓고 말았어요. 아버지 몰래 부엌 찬창에 숨겨두었던 돼지 저금통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한 푼 두 푼 돈이 생길 때마다 저금했지만 저금통은 절반도 차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칼로 배를 갈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장 동생이 배가 고파하니까 그거라도 들고 동네 구멍가게로 갔어요. 구멍가게 할머니는 절 보시자마자 네 아버지라는 사람은 갔냐? 아니요. 어젯밤에 술 외상으로 달라는 걸 안 판다고 했더니 어찌나 행패를 부리든지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말리지 않았으면 가게가 절단 났을겨. 죄송해 할머니. 어린 네가 뭔 죄냐. 아이고, 네 엄마 죽고 어린 너희들 생각하면 내가 다 마음이 아린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래, 밥은 먹었냐? 할머니 말에 고개를 젓자 라면을 끓여서 밥과 함께 내주셨어요. 돼지 저금통에서 꺼내온 돈을 드리니까 그냥 넣어두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밥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어서 먹어. 아휴, 불쌍한 것들.
평소에도 정 많으셨던 할머니는 우리 자매 상황이 딱했는지 눈물을 훔치셨어요. 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참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동생하고 살아내야 해서 꾹 참고 라면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결국 그날 학교도 못 가고 동생을 데리고 하루 종일 아랫마을 놀이터에서 지냈어요. 엄마와 함께 놀이터에 와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그 아이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동생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늘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놀이터에서 우리와 놀아주신 적도 없고 놀이동산에 간 적도 없었어요. 피곤해 지쳐 돌아오시면 대충 집안일을 해놓고 그대로 잠에 골아 떨어지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엄마가 옆에 계셔서 다 참을만 했는데 이제 그 어디에도 엄마가 없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저녁에 동생을 데리고 다시 이모 집에 갔다가 이모와 이모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 언니 애들까지 이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같이 기르겠다는 거야? 그럼 어쩌자고 애들을 버릴 거야? 내 새끼도 키우기 힘든데 무슨 오지랖이야, 어? 걔 둘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 그거 돈은 누가 벌 건데 그게 다 내 돈에서 나갈 거잖아. 내가 벌어. 내가 번다고. 아무튼 안 되니까 그리 알아. 그냥 보육원에 보내버리든지. 이모가 있는데 왜 보육원에 보내? 지네 아빠는 뭐하고 네가 난리야? 그 인간한테 애들을 어떻게 맡기는데? 그럼 네가 이혼하고 걔들 길러. 그럼 되겠네. 이모 집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모부가 우릴 보육원에 보낼까 무서워서 집으로 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갔나 싶어서 한숨을 돌렸지만 동생이 배가 고프다고 자꾸 칭얼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집엔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연탄이 10장 정도 있었는데 전 연탄 2장을 들고 구멍가게 할머니에게 가서 라면과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라면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또 저녁을 때우고 연탄불을 갈고 물을 데워서 동생을 씻긴 뒤 따뜻한 방에서 둘이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잠결에 가스냄새에 놀라 깨어나는데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서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옆에 동생을 깨우는데 꼼짝을 안 했습니다. 연탄가스를 먹었다는 걸 알고는 겨우 동생을 안고 밖으로 기어나왔어요. 속의 것을 다 토해내고 동생에게 찬물을 먹여서 겨우 정신을 차리는데 마침 이모가 왔습니다. 잠결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겠는데 그 길로 달려왔다고 했어요. 이모는 동생을 업고 절 끌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하고 멀쩡해졌지만 괜히 이모에게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지선아,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너 학교도 가야 하고 그럼 돈도 있어야 하는데 돈도 돈이지만 당장 수연이는 어쩔 거야. 네 학교 가면 수연이 맡길 데도 없는데. 그래도 보육원은 안 가요. 뭐? 너 혹시 이모부가 하는 말 들은 거야? 이모도 그러고 싶진 않아. 하지만 생각을 해봐. 너 이대로 계속 학교도 빠질 수 없잖아. 그래도 안 돼요. 엄마가 동생 잘 보살피라고 했어요. 이모가 알아보니까 보육원에 간다고 해서 다른 곳에 입양되고 꼭 그러는 건 아니래. 요즘은 고아가 아니라고 해도 보육원에 맡겨준대. 형편 안 되는 부모들이 애들을 잠시 거기 맡겨두고 나중에 돈 벌어서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수연이를 보육원에 보내자고요? 우선 그렇게 하자.
우리가 자주 보러 가면 되잖아. 이모도 돈 열심히 벌고 너도 일단 고등학교까지는 맞춰야 하고 거기 있으면 수연이는 배고플 일도 없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차라리 낫지 싶어. 이모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전 절대 수연이를 보육원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집주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안에 방을 빼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집세 밀린 것도 있고 그리고 네 아버지가 보증금 빨리 빼달라고 난리를 부려서 빼줬으니까 그리 알고 일주일 안에 나머지 짐도 싸서 나가라. 왜 저에게 말도 없이 아버지에게 보증금을 주신 건데요? 그럼 어린 나에게 돈을 줄까? 당연히 네 아버지가 보호자니까 주지. 솔직히 네 아버지라는 사람이 또 무슨 행패를 부릴지 내가 불안해서 잠도 안 와. 나간다고 할 때 어서 빼준 거니까 그리 알아. 보증금은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결국 아버지가 그것마저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서 눈물만 나왔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식이 죽든 말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세상 모든 저주와 원망을 다 퍼부어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속에서 찬불이 일고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숨도 막혔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무서워할까봐 꾹꾹 눌러 참았어요. 밤새 생각을 하고 또 했습니다. 결국 이모 말대로 동생을 보육원에 잠시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이모와 함께 보육원에 가서 원장님을 만나 사정 얘기를 했어요. 어른이 되면 반드시 동생을 데리고 갈 거니까 절대 우리 동생은 입양 보내면 안 된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매주 동생 보러 올 거예요. 그리고 보육원 청소도 하고 도울 거 있으면 다 할 거니까 우리 동생 입양 보내지 마시고 잘 부탁합니다. 원장님은 제가 딱했는지 등을 쓸어주시면서 알겠다고 하셨어요. 동생 짐을 싸고 이모가 가져다준 밥과 반찬을 함께 나눠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디가? 우리 수연이 배고프지 않게 밥도 매일 먹고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야. 언니도 가는 거지? 수연이가 먼저 가서 잘 지내고 있으면 언니도 꼭 갈 거야. 그러니까 언니 올 때까지 울지 말고 참고 있을 수 있지? 응, 언니 빨리 와야 돼. 알았어. 언니 7번만 자면 갈 거야. 언니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 그래, 약속. 수연이는 절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수연이를 보면서 전 결심했어요. 어른이 되면 돈 많이 벌어서 반드시 우리 수연이와 같이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울지도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보육원 보내고 전 집에서 나와 이모 집에 얹혀 살았어요. 일하시는 이모 대신에 집안 청소며 살림을 맡았습니다. 이모부 눈치가 보여서 되도록 이모부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심했고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사촌들 공부도 봐주면서 틈틈이 빈병을 주어 구멍가게에 팔아서 얼마 되지도 않지만 돈도 모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육원에 동생 보러 가서 같이 놀아주고 보육원 청소도 했어요. 그때 제 소원은 어서어서 어른이 되어서 동생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어른이 돼 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중학생이 된 뒤에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 신문 배달도 했습니다. 새벽엔 어둡고 무서워서
저녁에 학교 갔다 와서 석간신문 배달을 했는데 동생이 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돈을 모아서 용돈도 챙겨주곤 했습니다. 또래 다른 아이들은 엄마들이 등하교를 시켜주는데 동생은 늘 혼자 등교하는 게 마음에 걸려서 가능한 학교 때는 제가 조퇴를 하고 나와서 꼭 동생 손잡고 보육원까지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처음 보육원에 들어갔을 때는 언니가 7밤만 자면 항상 오니까 그런 줄 알더니 나이가 들고 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자신이 왜 보육원에서 살고 언니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묻지는 않았어요. 형편이 안 좋다는 걸 아마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언니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면 그땐 우리 같이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해. 언니는 약속 잘 지키잖아. 언니 믿어. 수연이는 착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다만 내성적이라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저도 막상 결심하면 뭐든 헤쳐나가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수연이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보육원에 가서 수연이 숙제도 봐주고 보육원 청소도 거르지 않고 했어요. 그리고 동생 먹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걸 사주려고 신문 배달도 하고 나중에는 우유 배달도 했습니다. 이모에겐 용돈 한 번 받지 않았어요. 이모 형편도 뻔한데 조카를 먹이고 재우고 학비까지 대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모에겐 늘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일주일에 한 번 보육원에 수연이를 보러 갔는데 문득 원장님이 조용히 잘 부르시는 겁니다. 지선아,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 나도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수연이 장래를 생각하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님? 저기 우리 보육원에 봉사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래전부터 수연이를 눈여겨보고 계셨대. 항상 오실 때마다 수연이를 그렇게 예뻐하시고 용돈도 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하더니 얼마 전에 정식으로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구나. 안 돼요, 원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마치고 취직하면 수연이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 한 거요. 알지. 나도 아니까 그동안 수연이 입양하고 싶다는 문의가 몇 번 있어도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그동안 제가 몰랐던 수연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수연이가 학교에 들어간 뒤부터 말수도 점점 줄어들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더니 나중에 울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보육원에 산다고 고아라고 놀리고 괴롭히고 그러나봐. 자기는 고아가 아니고 언니도 있다고 해도 애들이 엄마 아빠가 없으면 고아라고 하면서 놀 때도 같이 안 놀아주고 유령 취급을 한대. 저에겐 아무 말도 없었는데요. 언니 걱정할까봐 그랬나봐. 나한테도 언니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어. 동생이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하니 정말 억장이 무너졌어요. 전 어서 어른이 돼서 돈 많이 벌고 수연이를 데리고 올 생각만 했지 그 아이가 겪을 일에 대해서는 무심했습니다. 원장님께 말을 듣고 돌아오는데 너무 속이 상해서 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엄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수연이를 위하는 거야? 어? 엄마,
대답 좀 해줘.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수연이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더 상처받기 전에 좋으신 분에게 입양 가서 사랑받고 크는 게 동생 장래를 위해 나은 길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엄마 유언을 지켜야 한다고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엄마 유언을 지키는 거라는 원장님 말에 수연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동생에게 새 옷을 사서 입혀주고 같이 경양식집에 가서 돈가스도 먹었습니다. 언니, 무슨 날이야? 아니야, 그냥 우리 수연이 사주고 싶어서 그래. 수연아, 앞으로 언니가 자주 못 갈지도 몰라. 언니 어디 가? 언니 잠시 어디 갔다 올 건데. 그래서 대신 수연이 봐주실 분 집에 갈 거야. 너도 기억하지? 내일 봉사 오셔서 수연이한테 용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사주신다는 분. 알아. 참 좋으신 분이야. 그래, 그분 댁에 가 있을 거야. 그분 말씀 잘 듣고 언니 올 때까지만 울지 말고 기다려. 알았지? 차마 잘 가라고 말도 못하고 오래오래 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잘 갔다가 빨리 와. 하면서 손을 흔들던 동생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아두었어요. 전 양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수연이 예쁘게 잘 봐주시고 입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애가 내성적이라 처음에는 잘 적응 못할 수도 있지만 심성이 착한 아이니까 잘 가르쳐 주시면 잘 따라가고 배울 겁니다. 부디 동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원장님께 우리 동생 잘 있는지 소식이라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동생은 입양을 갔고 이모는 며칠 울기만 하는 제 등을 다독이면서 함께 가슴 아파했습니다. 가끔 원장님으로부터 동생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미치도록 보고 싶었지만 죽을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그저 우리 수연이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도 우리 수연이 잘 지켜달라고 매일 기도했고요. 그래도 수연아, 이 다음에 언니가 어른이 되면 꼭 널 찾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언니 잊으면 안 돼. 그때까지 우리 꼭 참자. 전 꼭 동생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이모 집에서도 나왔고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숙식이 되는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돈이 조금 모이자 단칸방을 얻어 살면서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다소 내성적이지만 일도 잘하고 말귀도 밝아서 어딜 가나 인정을 받았어요. 한 번은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선배 언니가 친척이 하는 청소업체로 이직하면서 절 데리고 갔습니다. 일은 좀 고되지만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주로 사무실 청소를 맡았는데 직원들이 퇴근한 저녁이나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전 저녁에는 어느 대기업 사무실 청소를 하고 아침에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어느 보험회사의 사무실 청소를 맡았어요. 보험회사는 매일, 매주, 매월 실적표가 벽에 붙어있고 누가 1등인지 누가 꼴찌인지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경쟁 지옥이 따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매일 꼴찌만 하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은채였는데 제가 그 아가씨와 친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계단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그 아가씨가 비상구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왜 울어요? 아가씨는 누군가에게 자기 우는 모습을 들킨 것이 창피했던지 그냥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매일 울었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가면 구석 화장실에서 울고 있고, 옥상 청소를 하러 가면 옥상 한기퉁이에서 울고 있기도 했죠. 사람들 눈을 피해 우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 같았는데, 하루는 제가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건물에서 사람들이 절대 안 오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지하 1층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울어요. 전 그 말만 던지고 아가씨가 무안할까봐 그냥 횡하니 와버렸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가씨가 거기 가서 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전 매일 그곳에 휴지와 마실 것을 갖다 두었어요. 처음엔 휴지도 마실 것도 손 하나 대지 않더니 어느 순간 휴지도 쓰고 음료수도 마셨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짧은 메모와 음료수 값이 놓여있더군요. 그럼 전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어요.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아요. 라고 메모를 써두었죠. 그럼 다시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계단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인사를 꾸벅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감사했는데 이제야 정식으로 인사드리네요. 감사는 무슨,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울 일도 있고 웃을 일도 있는 거죠. 저도 예전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지금은 성격이 좀 변해서 그렇지 내성적인 편이라서 사람 사귀는 것도 어렵고 말 거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많이 속상해서 울고 그랬답니다. 근데 제가 왜 우는지 안 궁금하세요? 다 알아요. 아세요? 아가씨 별명이 꼴찌왕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실적이 꼴찌라고. 제 별명이 꼴찌왕이군요. 사실 저도 내성적이라 사람 만나고 말을 많이 해야 하는 보험 세일즈가 잘 안 맞아요. 근데 왜 이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냥 먹고 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둘이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은채 씨는 사람들과 부대껴야 하는 보험 일이 참 무섭다고 했어요. 그래도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결정적으로 아는 선배가 보험왕이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걸 보니까 그냥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이딴 일을 못 해내면 앞으로 세상 어떻게 살 거냐는 선배 언니 말 때문에 참고 또 참았지만 생각보다 일이 힘들었대요. 낯가림도 심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친해지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다 보니 보험회사에 입사하고 여태 계약 하나도 못했으니 꼴찌왕이 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도 내성적이라 은채 씨처럼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는데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매일 저한테 최면을 걸었죠. 저 사람은 내 밥줄이다. 저 사람이 내 월급을 준다. 그렇게요. 그러다가 매일 하루에 딱 한 사람하고는 무조건 인사를 해보자 용기를 냈고, 안 받아주면 또 하고 다음날 또 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됐어요. 처음이 어렵지 나중에는 누구나 만나면 인사도 잘하게 되고, 인사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결했어요. 저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한번 해보세요. 은채씨 파이팅!
은채 씨는 용기를 냈고 자신에게 매일 체면을 걸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한 사람씩 인사를 하자. 말을 걸자. 인사를 안 받아주면 인사를 받아줄 때까지 매일매일 인사를 하자. 나름 비장하게 결심을 하고 실천을 했더니 처음에는 무심히 쳐다보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인사를 받아주었고 나중에는 먼저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안내데스크 직원과 안면을 트고 경비 아저씨와도 친하게 되고 심지어 매일 타는 버스기사하고도 아는 사이가 되었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죠. 안내데스크 직원은 먼저 인사를 건네고 좀 친해지면 보험 얘기를 꺼내면서 계약을 부탁할 줄 알았는데 은채 씨는 그냥 매일 인사만 해서 좀 의아했답니다. 결국 먼저 보험 얘기를 꺼낸 건 안내데스크 직원이었대요. 오히려 보험 들라고 강요하지 않은 은채 씨의 태도에 신뢰를 느꼈고 그 데스크 직원이 은채 씨 인생의 첫 보험 계약자가 되었습니다. 은채 씨가 첫 보험 계약을 한 날 비상계단이 떠나갈 때 뛰어 올라오는데 저도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우린 서로 끌어안고 한참 동안 방방 뛰었어요. 드디어 우리 꼴찌와 보험 계약했구나. 네 언니, 제 인생 첫 보험 계약이에요. 정말 축하해. 정말 잘했다. 이게 다 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뭐 천그릇 밥 사든가. 당연하죠. 그렇게 은채는 매일 하나씩 보험 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사무실 청소할 때마다 은채 실적표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든지 콧노래가 절로 나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은채는 엘리베이터 대신 15층 사무실까지 계단으로 걸어서 다녔습니다. 보험은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일이니까 다리 힘을 기른다는데 내성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씩씩하고 의욕적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가끔 시간이 나면 절 도와준다고 계단 청소도 하고 전 도시락을 싸와서 은채와 옥상에서 앉아 점심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서로 입맛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해서 제가 뭘 싸와도 은채는 야무지게 잘 먹어주었어요. 이제 딱 한 건만 더 하면 이번 달 보험왕은 제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제가 보험왕이 되나 못 되나? 그럼 내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가 마지막을 장식해줄게. 나한테 딱 맞는 걸로 보험 하나 설계해줘봐. 난 네가 제일 먼저 나한테 보험 들어달라고 할 줄 알았다?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내가 지쳐서 먼저 보험 들겠다고 말하는 거야. 아시잖아요. 전 억지로 인증에 끌려서 보험 드는 거 부담된다고요. 그래서 나도 참았던 거야. 근데 내가 필요해서 보험 드는 거야. 뭐 다른 사람한테 들까? 아니요. 지금 당장 안성맞춤으로 설계 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전 보험왕 이은채의 대미를 장식하는 보험을 근사하게 들었습니다. 보험왕이 된 은채를 위해서 옥상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도 했어요. 같이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은채는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정하고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넘치도록 사랑받으면서 자랐답니다. 하지만 불행은 갑자기 몰아쳤대요. 평범한 회사원이셨던 아버지는 어느 날 지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살림만 하던 어머니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망했답니다. 어머니는 다시 장사를 하시겠다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시다가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대요. 부모님을 차례로 떠나보낸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지만 마냥 그렇게 살 수 없었죠.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던 은채는
일단 휴학을 하고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시작했답니다. 그때 선배가 보험왕이 되는 걸 보고 무작정 선배 따라 보험회사에 왔던 거고요. 저는 은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녀도 나만큼 참 힘들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세상에 기댈 언덕이 없다 보니 우리 둘은 서로 더 의지하면서 의자매처럼 지냈어요. 서로 생일도 챙기고 휴일이면 영화도 보러 가고 하루 종일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은채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근데 언니는 왜 결혼을 안 해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 그럼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좋은 사람이 내일 모레 마흔 되는 여자한테 누가 오겠니? 그래도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내가 집신이 아니잖아. 우린 그렇게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마냥 둘이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서로 생각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정말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은채를 만나고 난 뒤 입양보낸 수연이가 더 그립고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언니가 어른이 되고 돈 벌면 꼭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참 먹먹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동생이 양부모님과 행복하게 잘 지낸다면 아마 절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전 동생을 찾기 위해서 일단 유전자 등록을 해두었어요. 언제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고 동생이 유전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찾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두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은채가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준다는 겁니다. 보험왕이 되고 잘나가자 보험회사 지점장이 소개시켜준 남자라는데 남자는 다소 허영기가 있고 너스레도 잘 떨지만 유쾌했어요. 외제차 딜러라는데 은채가 좋다고 하니까 저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은채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같이 다니면서 혼수며 예물을 장만했어요. 제가 결혼을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 힘들었지만 그래도 진심을 다해 은채가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은채가 결혼한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녀의 남편이 보험왕 은채 인맥을 이용하여 외제차를 팔려고 했던 겁니다. 은채 모르게 고객들의 연락처를 빼서 세일즈를 하다가 고객들의 항의를 받게 되었죠. 그 일로 부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은채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놀라 은채 집으로 달려갔는데 애가 남편에게 맞아서 피먹이 든 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게 아닙니까? 전 순간 눈이 돌아갔습니다. 당신 이거 가정폭력인 거 알지? 나 지금 증거사진 다 찍었고 경찰에도 신고했으니까 도망갈 생각 말고 그대로 있어요. 우리 은채 이렇게 만든 거 꼭 죗값 치르게 할 거니까. 당신이 뭔데 난리야? 당신이 은채 가족이라도 돼? 친언니도 아니잖아. 왜 남 가정사에 참견하고 지랄이야? 뭐 지랄? 이제야 본성이 나오는구나. 그제가 저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소식을 듣고 은채 시어머니도 달려왔더군요. 아니 이것 봐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남 가정일에 참견해요.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일이지. 그랬다고 왜 함부로 신고를 해요? 은채 얼굴에 피 멍든 거 안 보이세요? 이게 어떻게 그냥 부부싸움입니까?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자 저도 거품을 물고 대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채에게
남편을 구속시켜야 마음이 놓이겠냐고 애를 잡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닥달을 하자 결국 은채는 마지못해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은채야, 너 시작부터 못 잡으면 평생 끌려다닌다. 초장의 폭력은 고쳐야 돼. 언니 죄송해요. 그래도 남편이 구속되고 그러는 거. 결국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경찰서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고 저만 혼자 북치고 장구친 꼴이 되었습니다. 황당했지만 그래도 은채가 걱정돼서 전화를 하면 잘 받지 않았어요. 회사에도 갑자기 사직서를 냈다고 하고 전화는 안 되고 그렇다고 집에 찾아가는 건 이상하고 정말 속이 탔습니다. 제가 자꾸 전화를 하니까 어느 날 시어머니가 대신 전화를 받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것 봐요 청소 아줌마. 당신이 뭔데 자꾸 전화 지르냐? 우리 순진한 며느리 물들이지 말라고. 왜 은채 전화를 받으시는데요? 은채하고 얘기할 거니까 바꿔주세요. 이 아줌마가 정말. 당신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며느리 조중해서 뭐 이혼이라도 시키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은채가 잘 있나 확인만 하면 됩니다. 우리 며느리도 당신 부담스러워하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또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정말 너무 황당했습니다. 은채 목소리 한번 듣지 못한 채 전화기는 꺼져버렸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등살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은채 생각에 속이 상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은채와도 멀어지게 되었어요. 전 사는 게 점점 더 쓸쓸해졌습니다. 모처럼 마음 맞는 동생을 만나서 우리 수연이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 달래기도 하고 은채 보면서 우리 수연이는 어떻게 살까 혼자 상상도 했는데 모든 게 다 허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청소하는 일도 어느 순간 귀찮아졌어요. 잠시 일을 쉬겠다고 한 뒤 혼자서 오래전 그 보육원에도 가보고 우리가 살던 동네도 가보고 그랬는데 보육원은 없어졌고 살던 동네도 개발이 되면서 완전 달라졌더군요. 어머니 납골당에 가서 우리 수연이는 잘 있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주셨어요. 돈 벌자마자 어머니 산소를 납골당으로 옮기고 반드시 수연이 찾아서 같이 오겠다고 했는데 3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전자 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친자매를 찾았다는 겁니다. 너무 뜻밖의 소식에 놀랐고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아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쪽과 만날 약속을 잡고 달력에 하루하루 표시를 하면서 정말 하루가 10년처럼 길었어요. 매일 가슴이 너무 뛰고 진정이 안 돼서 30년이라는 그 세월을 어떻게 보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밤새 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너무 진정이 안 돼서 청심환을 하나 먹었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혹이 언니를 몰라보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드디어 면회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전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은채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얼어붙었습니다. 제 동생 수연이가 은채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면회실을 잘못 들어왔나 싶어서 다시 확인을 했지만 맞게 들어왔어요. 우린 서로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두커니 서로를 쳐다보다가 둘 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수연아, 우리 수연이가 맞아?
언니가 내 친언니라니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전 은채가 입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채는 자신이 입양을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저라면서 입양되었다는 것을 말할 때마다 크고 작은 오해가 생겼고 친구들은 그때부터 거리를 두었대요. 사귀던 남자친구들도 근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멀어져 갔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는 것을 혼자 비밀로 했대요. 사실 나 가족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입양된 것도 잊고 살 만큼 양부모님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근데 양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입양된 사실을 알려주셨고 꼭 언니를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날 입양 보낼 정도면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 싶어서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은채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문득 자신에게도 친정이 있었다면 이렇게 힘들 때 언덕이 돼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등록을 했고 그나마 어렴풋이 언니가 있었다는 게 기억나서 언니를 찾기로 했지만 언니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살았는지도 몰라서 사실 큰 기대는 안 했대요. 은채야, 네 진짜 이름은 정수연이야. 정수연. 그렇게 우린 30년의 세월의 강을 건너 만났습니다. 아니, 이미 운명처럼 서로가 만나줬고 서로에게 끌려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부둥켜 안고 오래오래 울었어요. 언니, 나 언니를 찾으려고 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진짜 이유? 그게 뭔데? 수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이 암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암이었어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등살에 신경을 너무 쓴 탓인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라고 하더랍니다. 처음엔 거짓말 같아서 여러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도 다 같은 결과였대요. 그동안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어서 몸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대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니까 언니가 더 그리웠어. 내가 시한부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억지로 이혼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혼했어. 나쁜 인간들. 안 되겠다. 병원 가서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하고 뭐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아니, 언니 너무 늦었어. 시연아, 언니가 너 살릴 거야.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 이렇게는 안 돼. 하지만 동생은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사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이렇게 조용히 언니 곁에 있다가 편안하게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국 전 동생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동생 곁을 지키면서 매일 암에 좋다는 약초를 구해서 다려 먹이고 아침 저녁으로 같이 가벼운 산책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했지만 동생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매일 조금씩 꺼져갔고 점점 야위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동생이 소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원? 그게 뭔데? 어린 시절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유일하게 언니가 나를 업고 동네 한 바퀴 돌던 기억은 가끔씩 났어. 언니, 나 업어줘. 전 동생을 업고 천천히 동네를 돌았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5바퀴. 어린 시절 아버지를 피해 어린 동생을 업고 동네를 돌던 그때가 생각났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지쳐 잠든 동생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삼키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어린 것을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세월이 가슴 아팠고 행복하지 못했던 동생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동생은 절 한참이나 쳐다보더니 얇은 미소를 지은 채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동생을 꼭 안고 부디 잘 가라고 그곳에서 엄마 만나서 행복하라고 기도했습니다. 동생을 엄마가 계시는 납골당에 나란히 안치하고 돌아오는데 5만 가지 상념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때 동생을 보육원에 보내지 않았다면 동생의 인생은 좀 달라졌을까 생각도 하고 어떻게든 내가 동생을 데리고 살았다면 우리 인생은 더 행복했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동생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뒤늦은 후회와 자책으로 사는 게 더 허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어디 시골이라도 가서 살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문득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라는 겁니다. 동생이 죽기 전에 사망보험금의 수령자를 저로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5억이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전 동생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동생은 저에게 제 목숨값을 남겼다고 생각하니 그저 통곡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네요. 동생은 아마 하늘나라에서 엄마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죠.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낸 세월이었습니다. 전 그 사이 경기도 외곽에서 건물 청소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동생이 남긴 사망보험금으로 샀어요. 건물주지만 착한 건물주로 살아갑니다. 임대를 올리지 않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힘든 거 아니까 배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건물 청소는 제가 직접 해요. 근처에 동생과 엄마 납골당이 있어서 일부러 가까운 곳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 매일 엄마와 동생 보러 가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이렇게 엄마와 동생 그리워하면서 살겠죠. 그러다가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셋이 다시 행복하게 살자고 늘 기도합니다. 인연이 안 닿아서 그런지 여태 혼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죽으면 건물은 기부할 생각입니다. 가는 날엔 헐헐 다 털어버리고 유행가 가사처럼 한 3일 아프다가 잠자듯 편안하게 눈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